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CCS 산업화 기술인데요. 저희 포럼의 주제가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요즘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배출량 마이너스 감축량, 저감량이 제로로 만들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막겠다는 그런 건데요. 넷제로라고도 불립니다.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봤을 때 약 7억 톤 정도가 됩니다. 이 7억 톤의 약 90%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저희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CCS만으로 모두 다 저감, 감축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CCS가 중에 중요한 함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CCS 기술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기술로 인해서 형성되는 산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여기 에너지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접속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서브스피로아이라고 해서 암석층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암석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전혀 이 암석 알갱이 위에는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암석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불규칙성으로 인해서 유격이 생깁니다. 그런 빈 공간이 공극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이 빈 공간, 공극에 있는 유체를 생산하거나 이 빈 공간의 유체를 주입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익을 극대화할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연구 분야이고요.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오일앤가스, 지열에너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간략하게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오늘 세미나 CCS 산업과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1일, 올해 10월 이번 달 초 10월 1일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면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에너지 경제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그 타이틀이 지금 한국은 유럽연합 등 탄소 국경세 도입 가속 때문에 비용 부담 등 영향이 커질 거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은 탄소 국경세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CBAM이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줄여서 탄소 국경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경을 넘는데 탄소가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법안인데요. 최근 이 몇 달 지금 10월 달이니까 약 4달 전에서 6월 22일에 이 법안을 유럽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국경세를 2025년 3년 뒤부터 바로 부과를 하겠다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면 9개 항목, 주로 이제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화학 제품들, 또 알루미늄 그런 여러 가지 그 탄소 집약적인 그런 제품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들을 9개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서 수입을 해올 때 추가적인 관세를 내리겠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인데요. 이 탄소 국경세 법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지금 원래는 이 법안이 아닌데 좀 추가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9개 제품 생산에 쓰인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 이 탄소국경세 법안은 1차적으로 당연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신문기사 쭉 보시면 아셨겠지만 2차적, 2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나오면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좀 줄일게요.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 모든 비용들이 물가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개발동산 국가는 그거보다 훨씬 가격 경쟁이 좋기 때문에 제조업이 상당히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EU 유럽 연합 국가들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를 매겨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면의 목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세를 매기니까 돈을 더 벌겠죠.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이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후 어쨌든 WTO에 제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대세 속에서 이런 탄소 국경세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유와 철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걸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봤는데, 저희 나라의 GDP의 약 30%가 수출에서 발생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했는데 통당 약 50달러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당장 71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저희 먹고 사는 문제라서 당연히 저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여기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저희 나라가 많이 배출하는 그 탄소를 저감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CCS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질문 5가지를 제가 넣어뒀습니다. 첫 번째, CCS 기술이 무엇인지 저희 학과 학생들이 이미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CCS 기술로 인해서 형성되는 산업은 산업의 예상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시장 규모, 산업 시장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CCS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스토리지가 상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해외에서는 벌써 다 시작하고 운영 중지가 된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해외 CCS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이렇게 세부 사항을 소개드릴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는 제 전공 분야인 탄소 저장 기술이 기존 물가스 이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소개드릴 시간,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CCS 기술인데요.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CCS 기술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탄소가 배출이 가장 많은 곳, 보시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포집을 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수송을 하고, 그리고 어딘가에 모아서 얘를 땅 속에다가 저장하는 게 바로 탄소 포집 저장, 카본 캡처 스토리지 CCS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대기 중인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약 400ppm 정도입니다. 저희 지구에. 이걸 450ppm까지 가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450ppm까지 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넷째로 계획이고요. 이런 탄소 포집 저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탄소를 어떻게 포집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탄소 포집을 보시면 포집과 CO2 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포집 방식에 따라서 조금 포집 기술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집 시기미 CO2 농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자면 연소 포집, 연소 종 포집,
순산소 연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소 포집 뭐 간단합니다. 연료 연소시키고 그 다음에 CO2를 포집하겠다. 연소전 포집은 연료를 연소하기 전에 포집하겠다는 거고요. 순산소 연소는 CO2 농도에 따른 겁니다. 이전까지는 연소 포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료랑 공기랑 반응시켜서 이제 열 에너지를 얻는 건데 그때 여러 가지 화학 기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CO2를 골라내야 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소, 순도가 굉장히 높은 산소와 연료를 반응을 시켜서 연소시켜서 CO2만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CO2를 쉽게 캡처하겠다는 건데 비용이 순도가 높은 산소를 모으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소 포집, 연소전 포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소전 포집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류수소. 수소를 만들려면 현재 전기 분해와 그리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 분해가 좀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고고압에 스팀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걸 분류를 시켜서 하는데 바로 연소전 포집이 되겠습니다. 그때 분류수소에 나온 수소는 이제 연소를 시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따로 포집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연소 포집 방식이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 포집 방식에 따라서 분리를 하자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흡수, 흡착, 분리막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착과 흡수를 이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보시면은 흡착 같은 경우는 어떤 흡착제, 고체를 여기다 두고 가스와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CO2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고체에다 붙이는 그런 게 바로 흡착 방식이 되고, 옆에 흡수 같은 경우는 가스와 어떤 리퀴드 상태를 접촉시켜서 CO2만 용액에 녹이는 그런 게 바로 흡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흡수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처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CO2 농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이 그렇듯이 단점도 존재하겠죠. 보시면 흡수 같은 경우 아민 수용액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해주는데요. 아민 수용액에 CO2를 접촉해주면 CO2가 아민 그 기에 달라붙어서 CO2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분리해줘야 아민을 다시 재생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높은 열을 가해줘야지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흡수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민 수용액 같은 경우는 금속을 굉장히 부식을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흡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아민 수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을 가해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흡착 같은 경우는 저온 저압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흡착제를 이용해서 어떤 흡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높고 흡수법에 비해서 분리 효율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분리막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콩나물 있을 때 CO2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멤브레인 분리막이 통해서 CO2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굉장히 특정 상황에 굉장히 잘 적용이 별 무리 없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용량 처리가 좀 불리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이제 저희 에너지 자원학과 전공 학생들은 탄소 저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탱크에다가 저장한다고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1년에 7억 톤씩 배출하고 있는데 10년이면 75억 톤이고 저희 나라 강산이 거의 이런 탱크로 다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탱크를 뭐 유지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탱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하 암석층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석층이 암석에는 그 안에 암석 알고리즘으로 빽빽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빈공간 공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속에다 CO2를 주입해서 저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부르게 됩니다. 한 가지 빠뜨리는 과정이 하나 수송인데요.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때까지 특정 지역 저장소까지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데 크게 파이프라인 선박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수송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배로 해보시면 파이프라는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선형적으로 늘어나고요. 선박은 1000km든 1100km든 연료만 좀 채워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이 선형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거리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유리하고요. 그 이상에서는 이제 선박이 할 수 있는데 500에서 1400 이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야. 그 이상은 선박이라서 얘기가 되는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CO2 같은 경우는 이 기화점이 LNG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를 포집을 하고 수송을 해서 지정된 곳까지 지정한 이제 암석층까지 저장하는 게 바로 CCS고요. 이런 CCS 기술을 이용해서 형성되는 산업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과연 CCS가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감축할 거냐를 알면은 거기에 CCS에 드는 비용을 곱해서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어리자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제 그래프는 IEA라는 곳에서 2021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를 연도별로 어느 정도를 저감해야 되는지를 제안한 그런 그래프이고요. 보시면 2020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40억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 배출되는 양을 아예 좀 이제 30년에는 이제 경제 성장도 하니까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감을 해서 약 17억 톤 정도를 저감을 하겠다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해이브앤 어보이드먼트고요. 행동, 회피 행동을 통해서 저감을 하겠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저감하겠다. 수소를 이용해서 저감하겠다. 전기화를 해서 저감하겠다.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솔라 파워 등을 이용해서 저감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게 CCUS인데요. 2030년 저감량의 약 7%, 약 13.64억 톤이 CCS로 지금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또 이 저감량의 52%가 증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050년에는 전부 다 저감하겠다. 그래서 2050년 저감량에서 CCUS가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58.83억 톤이 CCUS로 저감하겠다고 이 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CCUS 산업의 규모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당연히 CCS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이건 IE에서 제시한 그런 자료고요. 보시면 배출원에 따라서 포집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다이렉트 에어 캡처는 그냥 저희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접촉하고 공기 중에 있는 불특정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 중에 CO2만 포집하겠다는 게 다이렉트 에어 캡처인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농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130불분당 그리고 많게는 한 340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파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 천연가스 발전 그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약 50불에서 100불 정도 시멘트도 어느 정도 또 60불에서 한 120불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 육상에서의 저장 비용입니다. 그냥 이제 X축은 이제 그 CDF 누적 확률이고 Y축은 톤당 비용입니다.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0%일 때 비용이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월 어떻죠? 수익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걸 보시면 주기값을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육상보다 해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수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체 이제 포집, 수송에 대한 통계자료 조금 찾기가 어렵고 또 너무 케이스 바이라서 찾질 않았고요. 포집, 수송, 저장 다 포함해서 그냥 톤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모두의 수가 있는데요. IA가 지금 그거 이제 시장 규모 말씀드리기 전에 CCUS에서 CCS는 어느 정도, CCU는 어느 정도일까 또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IA 같은 경우 2070년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CCS가 약 90%, CCU를 10%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유행 기후 변화 협약 그런 것들과 많이 관련이 되는데, IPCC나 뭐 다른 것들에 보시면 아직까지는 CCU를 전략적인 탄소 감축 기술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CCS를 90%, CCU를 10%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자료 같은 거를 보면 EU에서 제한한 2050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CCS를 60, CCU를 50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30년에 13.64억 톤을 이제 감축을 해야 되고, 그 중에 90%를 CCS로 할 거니까 90% 곱하면 12.28억 톤, 거기다 톤당 100% 곱하면 약 1,228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이 좀 높긴 하지만 지금 1,400 얼마죠? 그걸 곱하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5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50년에는 이제 58.83억 톤을 저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90% 하면 52.9억 톤, 톤당 100배 곱하면 5,295억 달러, 758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많은 숫자들을 가정하고 한 것이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꼭 대단한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CCS 기술로 인해서 이 시장이 약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생길 거라는데,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 이외에도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탄소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탄소세 공제, 탄소 감축 이행, 탄소 국경세 절감 이런 것들을 또 다 감안을 하게 되면 감안한 경제적 효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CS 산업 예상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장에 어떤 것들이 주로 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텔레비전이나 어떤 핸드폰을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 이 유해한 기후에 악영향을 끼치는 CO2를 배출해서 그걸 수거에다가 어딘가에 묻는 서비스다 보니까 자생적인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CS 산업은 국제 협약, 정부 정책, 정부 규제, 정부 제도에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CCS 산업에 영향을 미친 국제 협약들에 대해서 좀 주요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1992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이 됐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 협약에 들어갔고, 매년 이 기후 변화의 당사국들이 매년 거의, 항상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당사국 총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감축할 건지, 기후 변화 어떻게 막을 건지 국가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COP라고 하는데요. 3차 세 번째 열린 COP에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교토 의정서는 이제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첫 번째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그리고 조인트 임플레멘테이션, 그리고 CDM 이런 같은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시장의 논리에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각국들이 그런 것들을 규제를 담은 바로 교토우정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2차 때 한 결과를 파리 협정으로 만들었는데요.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교토우정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교토우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들은 감축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때는 교토우정서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에서 감축 의무가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감축 다 해야 된다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토우정서 같은 경우는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제한 시점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종료 시점을 없애버렸습니다.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우리가 지구가 망하는 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영원히 해야 된다고 협정을 바꿨고, 그리고 주로 이제 COP에서 주로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각 국가별로 감축량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데 NDC라고요. 각국마다 이제 NDC를 정해야 되는데 교토우정서 같은 경우에는 각국이 그냥 협의를 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겠어요? 나는 많네, 너는 적네, 뭐 이런 식으로 분쟁이 굉장히 너무 많이 나서 NDC를 정하는데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해서 파리 협정부터는 이제 각국에서 어느 정도 줄이겠다, 자발적으로 일단 제출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이 NDC를 각국은 더 상향된 기준을 제출하도록 강제를 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또 NDC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NDC를 어느 정도 잡았느냐? 2030년 NDC를 제출을 했는데요.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약 40%에서 2.91억 톤을 감축하겠다고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보시면 2030년까지 CCS는 400만 톤, CCU는 630만 톤 해서 2030년 대비 3.54% 해당이 돼서 굉장히 CCUS가 그 비중이 낮은데 실질적으로 저 2.91억 톤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CCS에서 더 많은 양을 저감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U는 아직까지 3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UN 기후 변화 협약 외에 중요한 국제 협약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런던 협약, 베젤 협약이 있습니다. 런던 협약과 베젤 협약은 수송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집을 해서 어디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수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런던 협약 같은 경우는 해양을 통해서 수송될 때에 대한 규제 사항입니다. 그 규제까지는 아니고요. 당사국 간에 이제 협의를 진행합니다. CO2가 많이 나오는데 묻을 데가 없어. 그래? 너가 이거 돈 줄 테니까 가져가서 너가 처리해줘. 그렇게 이제 협의가 많이 되면 협의가 된 후에 국제회사들이 IMF에다가 제출해서 승인받는 형태가 바로 런던 협약이 되겠습니다. 베젤 협약은 이제 육상 수송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성은 자유롭게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트럭킹을 해야 되고 파이프라인 수송을 해야 되고 규제는 없지만 만일에 그 수송을 할 때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 NO 계열의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같은 게 만일에 COP에 포함되어 있다, 그거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아야만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제협약 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가장 많이 미치는 거죠. 정부 정책이. 근데 이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탄소세, 탄소 저감 세액 공제, 탄소 국경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저희 나라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NDC에 기반해서 전체 탄소를 배출하는 권한이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탄소 배출 권한을 1톤 줬다. 1톤 배출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체 NDC에 기반을 해서 이 캡을 씌워서 전체 탄소 배출권의 양을 제한을 하고요. 그걸 이제
탄소 배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나눠주고 배출량이 어느 정도 이하인 기업들, 중소기업까지 규제하기에는 또 너무 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목표 관리제라고 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 정도 매기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탄소 배출이 많은 지금 그런 기업들에게는 탄소 배출권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되겠죠.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쓰고도 부족한 탄소 배출량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은 배출권을 받았는데 거의 안 쓰고 남았겠죠. 그럼 그 배출권을 부족한 기업에 팔면 됩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 대체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20년 2년 전에 탄소 배출권으로 수익을 16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니까 탄소 배출이 많지 않아서 주로 누가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샀습니다. 엄청난 양을 많이 샀고요. 지금 테슬라 2020년 전체 수익이 7억 달러 정도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수익을 거의 탄소 배출권에서 왔다고 해도 아닌 그런 수익 구조였는데 지금 2022년부터는 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남는 배출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테슬라 탄소 배출권 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한데 어떤 캡을 정하고 할당을 해준 다음부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해라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제도인 반면에 탄소세 같은 경우는 좀 경직돼 있긴 하죠. 너가 배출한 만큼 기업이 배출한 만큼 탄소세 세금을 매기게 되겠다는 탄소세 제도이고요. 좀 유연하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하죠. 시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본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소 배출권하고 탄소세를 배타적으로 운영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두 개 다 시행하는 국가도 있어요. 저희 나라도 몇 년 전에 탄소세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반발을 많이 하겠죠. 이중과세가. 탄소 배출권으로 뭔가 비용 나가고 탄소세로도 또 뭔가 나가니까 불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조율을 통해서 탄소세 도입을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나라는 없지만 탄소 저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국 국세법에 보시면은 45번 Q섹션에 가면은 이런 텍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국세법 조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45Q 텍스 크레딧 정책인데 탄소 저감을 하면 세금 면제되는 국세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 그 탄소 저감하는 방법별로 세금 공제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탄소 저장하면 톤당 50달러, CO2 EUR 톤당 약 35달러인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틸라이제이션은 또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이걸 써서.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이 만일에 세금 낼 때 10불이다. 근데 탄소 배출 세액 공제가 50불을 받았다고 해주시죠. 40불은 못 쓰는 거잖아요. 팔 수 있습니다. 또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신용기사 통해서 말씀드린 제도인데 탄소 국경제입니다. 탄소 국경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제도가 되겠죠. 이런 경제성에 많이 미치는 이 정부 정책 중에서 한번 이 탄소 배출권하고 탄소세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주 지역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블루수소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플랜트 설계 용량은 하루에 약 40만 킬로그램, 분석 기간은 30년, 한 8%, 수소 거래 가격 킬로그램당 1.5달러, 수소 원료 비용, 블루수소면 천연가스 개제를 해야 되니까 NMBQ당 4.5에서 5불, 탄소 배출권은 13.91달러, 세액 공제는 50달러 된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블루 수소는 개질하고 나온 CO2를 땅에 묻는 거고 그레이 수소는 그냥 대기 중에 배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텍스 크레딧으로 이렇게
텍스 크레딧에 따라서 블루 수소와 그레이 수소의 IRR을 비교해봤는데요.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배출해버리니까 그냥 텍스 크레딧 전혀 없고 배출하는 만큼 탄소 배출권 구매해야 됩니다. 보시면 그냥 탄소의 저감에 대해서 전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IRR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다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 하지만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득이 더 많이 증가를 하니까 IRR이 점점 올라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텍스 크레딧 가격이 약 56달러면 블루수소의 IRR이 그레이수소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액 공제에 대한 민감도 분석 외에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는 대기 중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배출하는 만큼 다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레이수소는 IRR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블루수소와 언제 크로스하느냐 탄소 배출권 가격이 27.5달러면 블루수소가 그레이수소보다 IRR이 더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특정 어떤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서 분석을 한 건 아니고 통계적인 자료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들은 조금씩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양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CCS 산업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CCS 산업 생태계는 자생적이지 않다. 그래서 CCS 산업의 활성화 여부와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의 경제성은 국제 협약, 정부 정책, 규제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CCS 기술이 무엇이고 예상되는 시장 규모, 그런 시장에 무엇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 우리 이웃의 나라들은 CCS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텐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보기 전에 이렇게 지금 글로벌 스테이츠 오브 CCS 2020이라고 해서 전 세계 CCS 설비 동향을 통계를 낸 자료가 있어서 좀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지금 맵의 전 세계 지도에 운영 중인 CCS 설비, 개발 중인 거, 계획 중인 거 하다가 중지한 거 모든 걸 다 나타내는 전 세계 맵에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제 특정 나라에 집중된 거 보실 수가 있죠. 미주 지역,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쪽 중국, 그리고 호주. 대부분 유가스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유가스 산업 기술과 그리고 CCS 자체가 기술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CCS 산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업용 CCS 산업은 65개고요. 2020년 9월 기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연간 저장 용량이 현재 4천만 톤. 그러면 지금 그 IE에서 제시한 CCUS 2040년 저감량이 12.28억 톤인 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부족한 용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CCS 산업에 뛰어들기에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저장 용량이 지금 굉장히 낮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이 CCS 시장에서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CS 사업하면 항상 거론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도 이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케이스 바이로 하나 한 개씩 5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전 세계의 가장 CCS를 선두 주자입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CCS 사업이 노르웨이 스와이프너 필드라는 곳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규모로 CO2 지중 저장 프로젝트 한 겁니다. 그런데 의의를 둘 수가 있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영국이고요. 좀 잘리긴 했는데 노르웨이고 보시면 이 사이에 북해 지역에 우스티라 포메이션이라는 곳에 CO2를 저장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쪽에 보시면 스노비트 필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CCS 필드가 노르웨이의 두 번째 필드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2020년, 22년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요. 에코너 엑스모빌 토탈이 투자됐고 운영권자는 이코너, 노르웨이의 석유 대표적인 석유 기업이죠. 이코너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코너가 되게 이제 지구를 살고자 하는 선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CO2를 땅속에 세계 최초로 지중저장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했냐면 여기 헤인달이라는 포메이션인데요. 약 해저면으로부터 약 2.2km 정도 이제 깊이의 포메이션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약 가스의 9%가 CO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91년에 노르웨이가 유가스 생산하면서 생성되는 발생하는 CO2 배출하지 말아라라고 규제를 했고 아마 규제를 하긴 했는데 어떤 경제적 제약을 가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92년. 그래서 이제 이코노라는 회사에서도 그리고 또 그런 법안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고객사에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사한테 CO2 받겠어요? 받지 않겠죠. 일단 처리를 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할 때 위쪽에서 플랫폼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슬라이프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슬라이프너 A가 보이지 않는데 슬라이프너 A는 슬라이프너 T인데요. 이 슬라이프너 A에서 이제 생산을 모아서 T에서 천연가스에서 CO2 포집하고 천연가스는 이제 보내고 CO2는 다시 저장을 합니다. 주입을 합니다. 여기쯤 이제 보시면 약 800m죠. 해저면으로부터 800m, 수심은 약 한 200m 정도 되는데 한 800m 해저면으로부터 우치라 포메이션하는 곳으로 이렇게 CO2를 주입을 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연간에 약 100만 톤 정도를 주입을 하였고 총 약 2천만 톤 이상을 총 저장이 2천만 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률이 이제 유체 투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공급률이 원포슬이 되어 있던 샌드스톤이라 생각이 되는데 35에 40, 주체 투과율은 1에서 3-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O2를 슬라이프너 필드에서 CO2를 저장할 때 여러 가지 물리탐사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CO2를 유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하면 팔면 끝입니다. 근데 CO2는 어때요? 주입하고 안전하게 타겟한 지역 저장층이 있는지를 꾸준히 관찰을 해줘야죠. 안 그러면 유출이 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저장을 했는데 유출되면 안 되니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O2의 공간적 분포와 해저면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탄소포화 탐사를 여러 시간대에서 한 결과입니다. 94년은 이제 주입하기 전이니까 푸른 모양이 안 나타나죠. 2001년, 4년, 6년 이거 사이사이에 또 하긴 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여기에 그림을 포함시킨 거고요. 탄소포화 탐사를 통해서 CO2 플룸의 공간적인 분포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중력 탐사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원래 여기는 대수층이 있습니다. 대수층 물로 차 있던 데다 보니까 거기다 CO2를 넣게 되면 어때요? CO2 물보다 가벼워서 그래비티가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중력 탐사를 통해서 CO2의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력 탐사를 통해서 탐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요파 탐사를 해서 해저면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CO2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융기가 되고 그 융기가 이제 지상까지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암석의 미케니컬 프로퍼티들이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달라지겠지만 해저면 이미지를 음파 탐사를 통해서 또 역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두 번째 이제 노르웨이에서 한 CCS 프로젝트가 스노비트 필드고요. 이 필드의 특징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슬라이프는 플랫폼, 거대한 플랫폼이 있었는데 여기는 해상 플랫폼이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스노비트 필드를 참고해서 이제 수송을 많이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상 플랫폼 없이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CO2를 주입한 케이스인데요. 2008년
시작을 했고 2001년에 화재로 잠깐 중단이 됐었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노비트 필드 해저면에다가 섭씨 장비를 설치하고 약 수심이 약 330m 정도고요. 여기 한 160km 떨어진 LNG 터미널로 지금 천연가스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LNG 냉각을 해야 되는데 CO2가 지금 하이드레이트가 생성이 돼서 CO2를 포집해서 분리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CO2를 포집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겠죠. 다른 파이프를 옆에 또 설치를 해서 160km를 또 와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발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메야노 투벤층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첫 3년 동안은 이 투벤층에다가 CO2를 주입을 했었습니다. 약 1일 1920톤 정도 생산된 가스는 약 CO2 5에서 8%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1920톤씩 주입을 했는데 그래서 주입을 해서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연도별에 따른 투벤층에서의 압력 변화인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압력이 상승을 하고 있었고 너무 압력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캔나게 또 균열이 생겨서 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리스크의 판단이 들어서 여기 정을 아예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투벤층으로 연결된 유정을 폐쇄를 하고 그 위치에 있는 스토라는 배수층을 다시 시축을 해서 다시 주입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면 여기서 왜 압력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느냐? 솔트 프리피테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송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CO2를 이제 포집을 해갖고 넣는다 말씀을 드렸죠? 파이프나 수송을 하게 되는데 CO2가 물에 녹으면 어때요? 탄산이 산이 형성돼서 파이프라인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1년에 뭐 0.1mm씩 부식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10년, 20년 하면 당연히 거기에 파이프라인에 미케니컬 결함이 생겨서 누출이 되고 있을 수 있죠. 그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됩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누출 위치를 찾는 게 쉽지도 않고 보수 공사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수동기 인넷 터미널, 홈 터미널, 인넷이 있을 거 아웃넷이 있을 텐데 인넷에 넣기 전에 CO2에 있는 물을 다 거기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수송을 하게 해서 이제 땅 속에 넣게 되는데 땅 속에 넣을 때 이 디하이드레이션한 과정이 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CO2에 이제 물이 거의 없죠. 근데 이 상태형 때문에 물하고 만나면 물이 이렇게 CO2 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화가 돼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수증은 브라인은 염도가 꽤 높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 실험한 거 생각해 보시면 소금물 어때요? 물이 많이 증발하면 어때요? 소금이 결정들이 생겨나는 거죠. 염전도 같은 원리고요. 그렇죠? 소금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CO2를 넣었고 물이랑 접촉해서 물이 기화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물이 양이 줄어드니까 최대의 녹을 수 있는 솔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생겨서 유정 주변을 나가서 유체 투과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이 많지만 유정 굉장히 많은 돈이 비용이 들었을 텐데 폐쇄하고 다른 종류의 주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53분 지났나요? 좀 스피드업을 해야겠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해상 플로우도 없이 진행을 했고 최근에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노르웨이에서 노던 라이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롱십이라고 해서 포집부터 저장까지 전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송 저장 부분만 따로 노던 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의의는 뭐냐면 탄소가 해양 국경을 통해서 수송 및 저장,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송하고 저장 공부받고 해주는 거. 이건 이제 이코너 쉘 토탈에서 이제 투자를 하였고 보시면은 좀 이제 지금 현재 기획은 이제 노르웨이 지역에서 수송을 해와서 배로 수송을 해와서 터미널에서 받고 저장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텐데 그 외에 이제 현재 계획은 배로 유럽 국가들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독일, 프랑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CO2를 모으고 지금 노던 라이트 본받고 어떤
비용을 받고 이렇게 저장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 예정이 되고 지금 타겟 가격은 톤당 35에서 50유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하였고요. EU 연합에서도 피드 스테이지에 약 400만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노르웨이 이제 프로젝트를 설명드렸고, 요거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설명 지나갈게요.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인살라 지역인데, 인살라는 이제 알제리 지역 남쪽에 있는 필드고, 누출 위험 때문에 중단이 된 프로젝트여서 이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남기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가스에서 그 슬라이프나 스노우비트처럼 가스 중에 생산을 했는데 약 천연가스의 40% CO2가 있어서 그 포집을 해서 이쪽 아래쪽으로 이 가스층 밑에 있는 대수층에다가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약 1년에 54만 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2011년 그때까지는 380만 톤을 저장했고, 보시면은 세 군데, 지금 여기 필드 이쪽이 가스 지역이고 이 세 군데 KB501, 502, 503 세 개 유정에서 CO2를 주입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유정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평가정이라고 해서 KB5라고 KB50이 옆에 있던 건데 어떤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거나 주입하는 건 아닌데 평가정을 뒀습니다. 그 중에 하나 KB5였는데 그 유정들에서 유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 유정들에서 CO2 농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CO2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싱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이 KB50이라는 것에 유출이 된 CO2였고 그 안은 즉시 이제 KB50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그 향후에 이제 인싸나 마이크로 사이닉 데이터, 지금 인싸 데이터인데요. 그런 데이터로부터 캔답 인테그리티가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주입을 2011년에 중단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알제리는 이제 개발도상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한 감축량을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거절을 했었습니다. 교통운송에 보면은 CDM이라는 제조가 있는데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감축을 위한 투자를 했을 때 감축량 인정받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인정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들 알제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미주 지역으로 옮겨가면 캐나다 퀘스트 육상 필드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오일샌드를 생산하면서 비투멘이 생성되는데 비투멘은 이제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경질로 개질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개질을 할 때 수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수소를 만들려면 이제 수소를 만들 때 개질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돼서 64km 북쪽으로 떨어진 세 군데 유정에서 CO2를 주입하였고 최대사했고요. 연간 100만 톤, 총 현재까지 2020년 기준으로 575만 톤을 현재까지 주입했다고 그랬고 주입 중에서 뉴트론 요긴을 실시간으로 해서 CO2의 이런 포화도 같은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공저에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사이스미디 모니터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일리노이 디테일러 CCS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 리만 브러스가 세계 2009년쯤에 8년쯤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 경기 부흥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약 1.4억 달러를 투자받아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최초의 이제 사업적 규모 대형 수중 탄소 저장 프로젝트. 미국 같은 경우는 CO2 이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대형 수중에는 이게 사업적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것들과 다르게 옥수수를 에탄올로 추출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CO2가 많이 나오는데 CO2가 거의 순도가 99%입니다. 그래서 포집을 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포집을 해서 포집을 해서 약 1.6km 떨어진 곳으로 수송을 하고 밑에 보시면 약 5,500피트 밑에 있는 마운트 사이먼이라는 대형 수층에다가 레저버층에다가 저장을 하였습니다. 연간 52만 톤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총 250만 톤을 저장하였고 지표면에서 CO2를 이 지역에서 지표면에서 CO2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정 압력 온도 마이크로 사이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
고르곤 프로젝트인데요. 호주의 최초의 CCS 사업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 필드와 고르곤 필드에서 천연가스가 생산되는데 CO2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는 일단 여기로 들여오고 여기서 이제 포집 공정을 거치고 CO2 뺀 거는 LNG로 수입 추출을 하고 나머지 CO2는 요 섬에 있는 요 섬 있죠? 섬에 보시면은 어디 여기죠, 그죠? 여기서 CO2 수송 라인 7km에 걸쳐서 이렇게 공을 9개를 뚫어가지고 거기 층에다가 CO2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좀 특징적인 거는 2017년에 한번 중단이 됐었는데요. 뭐 때문에 중단이 됐으나 파이프라인에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돼가지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식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발생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돼서 중단하고 2019년 8월에 다시 재개를 했고 로필드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레스 탐색과 탐사, 인사, 본주 안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제가 따로 그림 밑에 사이테이션을 못한 경우 한국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여기 해외 CCS 산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선진국들은 굉장히 CCS 산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고 있었지만 저당 능력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다. 그래서 산업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산업 시장에 투자해서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저장 기술의 기존 EMP 기술과 무엇이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에 의해서 탐사 주입 수송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로 특정 유체 탐산이 생산 아니라 주입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주입을 하는 거지 어떤 유가스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서요. 페트롤리움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가스 이제 발견할 때는 이제 양성사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페트롤리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덮개암, 저류암, 근원암 그리고 그 하이드로카본 이동 경로 그리고 트랩 구조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탐사도 하고 시추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시추해봐서 사업적 양이 없으면 투자 비용을 다 잃어버리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근원암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IHC, 하이드로카본 이동 경로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 신속하게 좀 탐사를 할 수가 있고 어때요? 유가스 EAP보다는 투자 위험성이 아무래도 낮겠죠. 네. 주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집안이 유기돼서 인사 모니터링 필요
지금 이제 그 줄통증 코에피션트가 액체가 높아서 설비가 내각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CO2는 물보다 가볍고 일부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CO2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얘가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로 차있던 지역이라서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력 때문에. 그리고 또 물의 용해돼서 또 그 베이퍼라이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암염 침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에 녹게 되면 CO2가 물에 녹게 되면 아무래도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CO2가 어떤 물질이 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도차가 원래 있던 물과 CO2가 물 간에 밀도차가 생겨서 뚝뚝 떨어지는 이제 핑거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 CO2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생기면 금속이온과 또 공기에 있는 금속이온과 반응을 해서 또 탄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2가 물보다 가볍다 보니까 케이싱을 하게 되는데 케이싱을 공벽이랑 고정시키기 위해 시멘팅을 하게 되습니다. 일반적인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포틀랜드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CO2와 그리고 CO2가 녹은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어떤 역학적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인사각형에 대해서 추출이 됐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시멘트를 통해서 추출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CO2 레지스턴트한 그런 시멘트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CO2가 용해된 물은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주입하는 시설에도 CO2 부식에 레지스턴트한 그런 시설 장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은 쉽지는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주입 유정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몇 킬로미터 되니까 그걸 해줄 수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100km, 200km, 300km 되니까 그런 부식에 레지스턴트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디하이드레이션 굉장히 많이 해서 수송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 안전한 저장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앞서 프로젝트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프로젝트가 굉장히 두꺼운 덮개안이 있습니다. 인포미라는 덮개안이 있어서 여기서 많이 유출이 된다 하도 두꺼운 그 쉐일층에서 덮개안에서 트랩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덮개안이 두꺼운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간 안전한 저장이 필요하니까 시간 텀을 두고 탄산법 탐사, 중력 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입 같은 경우는 압력이나 온도, 유체 포화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가스 같은 경우는 생산 기간 20년, 30년만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데 이제 탄소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 년까지 유동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제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S 기술은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수송해서 지하 암석층에 저장하는 기술이고요. 이런 CCS 산업의 시장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CCS 산업은 국제 협약 및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현재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CCS 프로젝트로 판단해 볼 때 다수 선진국들은 CCS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CC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획하고 있고 수년 내 상업적인 수송 저장 서비스가 개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CCS의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단점이다 장점이죠. CO2 배출량이 거의 10위권 안에 듭니다. 7억 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원 안보의 위기의 한 요소인데요.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이. 하지만 어차피 감축해야 되는 그걸 감축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감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전 세계에 지금 저장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CCS 기술에 투자를 해도 아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저장 기술은 기존 EMP 기술과 유사하지만 탐사 주입 수송 기술에 일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준 곳은 주로 이제 산유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산유국에서 이미 존재하는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CCS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산유국이 아닌데 내가 이제 수도권 가까이 가도 몇 퍼센트 이제 하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캡처해가지고 스토리지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개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산유국이긴 한데 유가스전에다 저장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수층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 CCS 우리나라의 저장할 수 있는지 그걸 하는 게 질문이죠. 네.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 톤을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긴 한데 저희 나라 그 퇴적층, 적당한 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작년에 저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유망한 구조가 빨리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2030년까지 또 엄청난 양을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외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감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감축량으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토 의정제에서 보면은 다른 국가에 이게 각 나라의 어떤 기후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기후 변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투자해서 저쪽 가서 감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서 그런데요. 유정 개수가 기존 방법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유가스를 하려면 또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강의 시간에 배우실 때 MPV 배우셨죠? 네. 네. 빨리 캐시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이게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계의 유전에서 만약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 방향, 생산 영양 방향에 있지 않은 곳에 추가적으로 시출을 해서 여러 개의 유전을 시출해서 생산해서 빨리 캐시를 벌어들여서 프로젝트 수익성을 높이는 게 주가스 산업인데 안에서 CO2는 어떨까요? 그 주입을 천천히 계속하면 됩니다. 꼭 이게 여기서 주입을 한다고 해서 많이 주입을 하면 할수록 영양 반경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게 또 규정을 많이 시추할 필요가 없이 몇 개 정도만 충분히 주입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어젠다를 굉장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해상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육상보다 비용이 곱절, 수배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노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수송과 상업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긴 한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수요처와의 거리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해상에서 플랫폼, 이런 막대한 비용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들였는데도 주변에 수요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일에 또 이제 그 스노비트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나라에서의 CO2 스토리지인데요. 이제 동해가스선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연간 40만 톤, 총 1200만 톤 정도 저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과 또 그 플랫폼을 이용할 거니까 경쟁성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서해 지역에 조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추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요거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됐다. 저희 자료를 서해 지역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 이외에 다른 아까 수요처와의 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저장소가 있으면 바로 7억 톤이라는 막대한 그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수송해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 경제성은 당연히 나옵니다. 가격만 잘 맞다면.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저장 퇴적층이 두껍고 그리고 좁고 두께함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한 지역이 아직까지는 탐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유망한 지역을 찾기 위한 탐사 활동이 빨리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외에 또 이 지정토론 들으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오늘 제가 저 원래는 질의응답 다 포함해서 1시간 1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1시간 반이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발표드린 CCS 산업과 기술에 대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인터넷에 접속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